네, 오늘은 제가 숫자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가 아니고 많은 숫자입니다. 숫자요? 네. 273091117 더하기 4204552 계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몇 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용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숫자처럼 읽어주시면 안 돼요? 6자리 같은. 이렇게 비밀번호처럼 읽지 말고. 아니요. 그럼 재미없어요. 그럼 뭔지 알게 돼. 일단 더하면 뭐가 되냐면 31513669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저희 다운로드 총수를 계산해 본 겁니다. 앞에 거는 서버가 주간에 바뀌었어요. 원래 하던 서버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네네. 앞에 거는 새 서버에서의 다운로드 쓰고 뒤에 거는 옛날에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3151만 3669가 되는 거예요. 우와. 즉 3천만이 넘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3천만이 넘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요즘 강연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몇 달 전에 썼던 2,700만을 붙이고 다녔거든요. 네. 네. 근데 3천만이 넘지 않았을까 봤더니 진작에 넘었고 3,150만이 넘었고 그리고 유튜브는 이런데 불법으로 되게 많이 올리시잖아요. 많이 올리세요. 네. 네. 좀 놔두고 있는데 꽤나 여러 채널이 있어요. 저희 채널이. 근데 사실 또 확산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면도 있긴 하니까 네. 또 이렇게 뭐 반쯤은 고맙고 반쯤은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죠. 애증관계. 맞아. 이왕 올리시는 거 그 유튜브 말고 그 유튜브랑 팟캐스트 다 막혀 있는 데 있잖아요. 중국 이런 데. 맞아. 그런데 유쿠 이런 데 올리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아마 다 따지면은 뭐 3,5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3,150만이 넘었습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K박사, 최 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잘해서는 아니고 정말 아니었어요?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제가 심심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는 1,000명 목표로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 K 박사님은 2번 하고 그만둘 생각으로 수락한 것이고 자리에 참 오랜만에 K2 박사님 나오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K2 박사님도 처음에 불려오실 때는 뭐 그냥 장난 비슷하게 뭐 에휴 올해는 땀 가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름도 얼마나 성의 없게 붙였어요. 그러게 완전 뭐 예, 등산 브랜드도 아니고 K2가 뭐야. 정말 즉흥적으로 붙였던 상황도 대충 기억이 나요. 네, 뭐라고 네. 그럴까요? 뭐 이러다가 아무렇게나 했는데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이라도 블랙야크나 블랙약 그때 홍대 그 지하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그 분위기를 비세고 뭐 그랬던 거 그 분위기를 봐서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책이 나오잖아요. 과학하고 앉아있나가. 네. 1권 나올 때만 해도 거기 500만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는 뭐 어쩌고 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쪽팔려서 근데 500만 따위로 명함을 내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을 찍어야지 그걸 갖다가 3천만 다운로드라고 보칠 텐데 책이 안 팔려서 재판을 못 찍어. 어떡하지? 다운로드는 3천만인데 책은 2,000권이 안 팔려. 지금 초판이 안 나가니까. 아이러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 아이러니. 뭐 이게 비정한 사회의 현주소죠. 괜찮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덕에 다. 그러니까 3천만 다운로드가 된 가장 강력한 원인은 공짜였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오디오북과 강연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동굴에서 정보를 얻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들려주는 얘기들로 주로 정보를 얻었고 우리가 문자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건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최근의 일이잖아요. 거의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죠. 사실. 진짜 최근에 아주 짧은 역사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들어서 정보를 얻는 걸 훨씬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거는 별로고 저희를 통해서 과학을 이해하고 그 과학 정보를 얻는 거를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하다 뭐 이런 것을 현대인이 책을 읽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좀 현대인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뭐 진화적으로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4천만이 될 때는 뭔가 해보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언제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 전체를 숫자로 말해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 에피소드를 몇만을 다운받는다 일일이 세서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가다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수학에 약하지 않습니까? 기초 산수에도 아주. 아마 이것도 아마 만 단위로는 틀릴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덧셈을 했다는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3,100만은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건전지. 배터리. 배터리라고 해야 뭔가 찰지지 않나요? 찰지죠. 된소리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배터리는 자동차인 것 같고 우리 조그만 건 배터리야. 저희 입장에서는 초거대 기업의 광고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출판사 물론 이제 다 훌륭한 회사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소비재 광고가 들어온 건 처음이어가지고 백셀이죠. 네. 네, 저희가 이 광고가 5주를 나갈 거예요. 그렇죠. 5번을 나가고 보통 광고가 나갈 때마다 후토크를 하게 되는데 네. 후토크를 5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특집 방송을 한번 하죠. 그냥 그럴까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자면서 이제 홍보팀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근데 건전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백셀 건전지가 다른 건전지보다 훌륭한 점이 뭔지라도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건전지가 뭐 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우리 브랜드다 이제 뭐 그런 우리 브랜드라는 건 광고 사람들 브랜드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죠. 거의 유일하게.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건전지 같은 제품들은 되게 막 이제 고관여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사는 상품이 별로 아니어서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실 때 이거 과학과 사람들의 광고하는 훌륭한 기업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매를 결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광고가 저희한테 들어온다는 거는 그쪽 부서에 저희 청취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여러분과 저희 팟캐스트를 같이 들으시는 동료분이 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굳이 오셨다는 그 어떤 동료의식 전후에 그렇죠.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윗선을 통과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좀 뭐 수완을 발휘하셨지 않겠어요? 말도 잘하시고. 네, 심지어 어떤 회사의 신임까지 얻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 아니신가. 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이 백셀 건전지를 보시게 되면 저기에 우리 나와 같은 청취자 과학학 원전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여타 D사라든가 E사라든가 등에 비해 우리 백셀 배터리를 써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좀 다르게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죠. 벌써 다르게 보여요. 네. 그 저희한테 배터리를 주고 가셨는데요. 조금 심슨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심슨 캐릭터들이 그려진. 네, 캐릭터들이 그린 배터리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위에. 그게 백셀. 네, 그게 백셀입니다. 그랬구나.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심슨 배터리 보시면 기왕에 예쁘기도 하고 힘도 좋고 오래 가고 그걸 보면 왜 그 배터리 케이스가 투명하게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아쉬움이 정도로 있죠. 너무 예쁜 배터리. 네. 그리고 우리 또 그 심슨 캐릭터 있잖아요. 과학자들 심슨 맞다. 저희 그렇죠. 네, 저희도 저 페이스북 오시면 저희 페이지가 심슨 캐릭터로 돼 있고 이게 우연이겠어요? 과연 우연일까? 네, 완전히 우연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셀 건전지는 왜 훌륭한가에 대해서 5회 동안 얘기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홍보팀 분에게 요청드렸던 건 그런 건전지에 대한 얘기를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아무 자료라도 조금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제 뭐 건전지의 정의니 구분이 역사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건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딱히 광고 효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조금씩 풀 예정이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전지의 그 과학 원리 같은 것도 들어가니 있으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5회에 걸쳐서 매 프로그램 앞쪽에 말씀하신 건전지 특집 연재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건전지에 됩니다.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실용적인 팁 하나만 드릴게요. 뭐냐면 다 쓴 건전지랑 새 건전지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가려고 하나 뜯어놨는데 다 썼던 거 빼놨다가 헷갈려서 섞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혹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거 되게 저 대충 알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K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확할지 몰라요. 던져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진짜요? 네. 던져본다고요? 네, 이거를 위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높이를 두고 떨어뜨려 보면 다 쓴 건전지는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이 뭐 30cm 이 정도는 아니고요. 뭐 5cm, 적당한 10cm, 높이에서, 적당한 높이에 떨어뜨려 보면 가장 쉬운 적당한 높이에서 5cm라고 하겠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5cm 정도에서 떨어뜨리면 새 건전지는 그냥 그대로 서 있고요. 진짜요? 네, 다 쓴 건전지는 통통통통 튀면서 그냥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버린다고 합니다. 아. 그게 왜 그러죠? 이게 궁금한데. 이게 무슨 인셉션 같은 영화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새 건전지를 가지는 건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은 아니고 그 일반적인 알카라인 건전지 있잖아요. 우리 그 보통 네네. 넣는 그 건전지를 쓰면 거기 있는 이제 아연이 산화를 하는데요. 그 산화된 아연이 약간 탄성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통 튀는 성질을 가지게 돼서 다 쓴 건전지는 던지면 이렇게 통통 튀어서 서지를 못하게 통통 한다고. 튄다고 꿈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통통 튀는 게 안 멈추면 꿈이에요. 뭐든지 안 멈춘 꿈입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갖다 버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건전지 상식, 다 쓴 건전지, 와. 안 쓴 건전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와 이거 유용하네요. 진짜 유용하네. 네. 여기 저 방전된 건전지를 살리는 법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백셀의 매출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백셀 쪽에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러게. 아, 근데 방전된 건전지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라고 해야죠. 얼른 가서 심슨 모양이 있는 새 건전지를 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연식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배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는 배터리 1호는 저는 로켓 배터리. 네. 그죠? 배터리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로켓 배터리. 왜 바다 코코넛? 아직도 팔잖아요. 그거 아직도 네, 바다 네, 코코넛이거든요. 네. 로켓트죠. 로켓. 네.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오. 소리 소문 없이 망하고.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건전지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 그래서 아까 알사를 제가 얘기를 안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배터리는 뭐냐면 로켓과 함께 쓰던 선파워라는 아. 배터리가 있어요. 아, 같은 브랜드의 그 가스도 있죠.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 같은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선파워 맞나요? 건전지인데 태양열을 사용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이 이름만 들으면 태양광일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엔 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네. 해처럼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아. 그래서 그게 지금 백셀로 바뀐. 아. 그래서 어디서 뚝 떨어진 회사가 아니고 아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저희와 함께 반세기를 같이 살아온. 그러니까 훨씬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심슨까지 도입해서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우리의 백셀. 야, 이 광고는 이 정도로 해줘야지. 아, 그 네. 그리고 저 뒤에 좀 깔리는 음악은 저 메탈리카의 배터리란 곡이에요. 네, 잘 들으시면 배터리 나옵니다. 네, 이건 배터리. 제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 오브 퍼펫의 두 번째 곡인가요? 첫 네. 번째인가? 네. 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네. 저희 메인 코너인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학교 종일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뉴턴의 발가락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K2 박사님이 오신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공대 오빠. 영원한 공대 오빠. K2 박사님은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열차 폐체가 전공이신데 열차 폐체를 제가 이번에 우리 개길식 가서 네. 우리 이중 5명 중에 3명 네. 개길식을 가서 엔데버호를 봤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열차 폐체의 실체를 네. 봤는데 와, 그 직접 보니까 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일단 뭐 우주왕복선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걸 보면서 그건 저희들도 최근에 또 따로 떨어지면 어쨌든 보긴 봤어요. 아, 그렇죠. 예. 엔데버호를 가셨나요? 가서? 네네. 네. 저도 7월에 캘리포니아. 보고 최근에 왔는데. 네, 최근에 가셨고 저는 작년에 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보던 거랑 참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전 좀 그랬어요. 얼마나 다른 느낌이냐면 그 기념품에서 뭔가를 사야 될 정도로 정말 제가 어디 가서 뭘 안 사는데 네. 그거는 샀어요 정말. 네, 느낌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우주 왕복선의 기운이 그 기념품 상점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의 큐레이터 분이 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지금 항공우주 박물관 짓겠다고 오. 예, 그 사신 것들이 다 거기 기부되는 거예요. 아. 예, 그 국내에 들어와서 기부하시지 왜. 사실 그거 있으면 항공우주 박물관 지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죠. 충분히. 정말 실물의 힘이 아, 네, 진짜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아우라가 뭔지. 네, 맞아요. 네. 이 진품의 느낄 수 아우라가. 그러니까 우주에 나갔다가 수십 번 나갔다 들어온 그 네. 폐체니까 네. 그걸 봤을 때 또 이렇게 바닥에 전 열차 폐체가 어느 부분인지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예, 예. 특별히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딱 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나서 처음 파토님이 해주신 얘기가
K2 박사님 이런 거 붙이시는 일을 하셨군요. 타일 이렇게. 같은 그런. 네, 네. 네. 예, 그 타일 1차 타일 폐체 형태가 말씀하실 맞죠. 때 타일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예, 근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열차 폐체로 뭐 유명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제일 이제 유명하신 분은 무조건 예, KT 예, 박사님. 맞아요. 제일 유명하시죠. 뭐, 예. 딴거 몰라도 유명한 게.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간 네. 거잖아요. 일심 여행이니.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 타일을 보면서 K2 박사님, K2 박사님, K2 박사님. 저를 보면서 다 저거 K2 박사님이 하시는 그거 맞죠? 저거 K2 박사님이 막.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붙이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학 팟캐스트 하면서 네. 과학과 관장님 하면서 다른 과학 용어나 그런 거는 누가 했어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누가 안 했어도 다 아는 얘기예요. 네, 근데 네. 열차 배체는 맞아요. 케이트 박사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단어예요. 맞아요. 절대로 나올 리가 없는 단어죠. 네, 절대로 저기 당시에 저희 그때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편 저희 할 때 아, 네. 맞아요. 달창. 예, 파토님한테 뭘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K2 박사님 뭐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실 때 원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열 전달이라는 분야에 네. 또 그 중에서 되게 빠른 속도 극초음속의 유동 내에서의 열 전달이라는 우와, 멋있다. 예, 그게 그렇게 멋있는 분야를 했는데 아폴로 프로젝트 얘기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열차 폐체 얘기 나오니까 그게 파토님 뇌리에 딱 박히셨나 봐요. 그럼요. 그 이후로 저 출연할 때마다 열차 폐체 박사님 하셔서 저도 현장에서 케이트 박사님이 직접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만약에 뭐 엔데버나 네. 뭐 챌린저의 열차 폐체를 제가 붙이는 역할을 했었다면 되게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지 않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 얘기를 계속했지만 우주 왕복선이라는 것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한 시대가 꽤 긴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주 왕복선이라는 게 처음 취역하던 상황들, 그게 옛날에 네. 로켓하고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옛날 80년대 초반 특히 뭐 80대 초반에 그쵸. 처음 네. 나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러 대가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또 퇴역을 몇 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요걸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네. 우주 왕복선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좀 너무 지나치게 정서적인가요? 우주 왕복선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우리 중에 그나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케이트 박사님이기 때문에 예. 역시 모시게 됐습니다. 예, 열차 폐체 하나 가지고 그걸 확대하셔가지고 저한테 스페이스 셔틀을 조사해달라고 하셔서 예, 좀 며칠 밤을 새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게 우리 이쪽 과학자 중에 공학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죠. 언제는 K 박사님이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제 살려주시네요. 아 근데 저 진짜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엔데버 보면서 그 이상한 감정을 느끼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나한테 뭐지? 이 우주 왕복선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주 왕복선은 제 또래는 이제 젊은 어렸을 때 네. 시작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출발하는 뉴스 보고 뭐 사고 나는 뉴스 보고 이랬던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우주 왕복선 일단 우주 왕복선은 뭐냐? 그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름에 들어있죠. 예.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불렀는데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아직도 요즘 뭐 안 다니니까 말할 기회는 적겠지만 아직도 우주 왕복선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우리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다 안 하게 된 말인가요? 언제쯤부터? 아주 쓰죠. 네. 알겠어요? 예, 뭐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우주 왕복선 하면 자료가 그러니까 잘 사원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말로 딱 돌아가서 네. 모두가 그걸 쓰고 있는데 우리 아까 배터리처럼 네. 단지 어릴 때 들었다는 이유로 우주 왕복선이란 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변화를. 실제로 요게 찾아봤더니 아폴로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 전부터 직관적으로 봤을 때 비행 기술이 먼저 있었으니까 네. 뭔가 나갔다가 비행기 모양으로 다시 이렇게 활활 날면서 돌아오는 그런 비행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아폴로 같아요. 시대부터요. 예, 그래서 그때 뭐 STS라고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는 네.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 공군과 나사가 근데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게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제안이 됐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 때 몽땅 다 잘리고 스페이스 셔틀 프로젝트만 승인이 돼서 예, 그게 STS 프로젝트의 유일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남았다. 그 STS 뭐 프로젝트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른 게 많았던 거군요. 예, 제안은 상당히 많이 됐었다고 그러고요. 그 전에 거의 뭐 수십 명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뭐 하루짜리 뭐 세미나도 열어서 뭐 그런 공학적으로
어떤 형태의 뭐 항공기 디자인이 있어야 될까, 우주왕복선의 디자인이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제안 요청서라고 하죠. 뭐 이렇게 나사에서 이러이런 재귀환하는 궤도선 그리고 네. 그런 엔진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저희가 늘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주왕복선의 디자인과 그 로켓 형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게 달 성공하고 나서 다음 중요한 과제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코비도 코비. 그 중에 네. 하나였는데, 그랬죠. 예. 위성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거였고 코비 말고 사실 코비는 떨어졌다가 나중에 된 거고 네. 우주 쪽으로는 아마 우주왕복선이 그러니까 60, 70년대 이럴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 60년대부터 예. 아폴로 계획 있을 때 이럴 때 다 나왔던 얘기라는 건데 아폴로가 종료되기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예,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간 게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70년대 초반부터 거의 좀 70년대 개발해가지고. 예. 81년에 처음으로 궤도 비행에 성공했다니까 그 전에 뭐 20년 전부터 그래야겠죠. 계속 형태를 테스트를 했고 네. 그래서 뭐 X15 비행기라는 게 있고요. 비행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X15가 아마 그 초음속기 예. 초기 그게 다르지가 않은 게 그런 초음속으로 날다 보면은 공력 가열이라고 해서 되게 빠른 속도로 날다 보니까 공기는 멈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 전공 분야시죠. 그렇죠. 극초음속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제가 2시간을 할 수 있는데 뭐 공렬 파도님이 자르실 것 가열. 같고 예.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는 그냥 멈춰져 있는데 초음속 뭐 마하 뭐 10이나 뭐 이런 속도로 나는 항공기 입장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공기가 그 정도의 속도로 네. 비행기한테 다가오는 걸로 느껴지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 비행기가 공기를 만나면 표면에 마찰력이 크게 네.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의, 열의 온도가 거의 표면을 거의 1500도, 뭐 1500도 이렇게 큰 1000도 이상으로 달구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뭐 쇠는 1500도에서 녹잖아요. 네. 거의 그 정도 1000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항공기의 재질이 견디기 힘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X15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 셔틀 연구의 그 초기 단계 역할을 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진입할 때 그만큼 고속이 되니까. 그렇죠. 그 우주에서 재밌는 건 우주는 또 공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기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공기 밀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우주선의 속도가 마하 25 수준이래요. 우와.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공기랑 마찰이 되면 이제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안에 있는 우주인들과 함께. 아이고. 근데 뭐 아까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제 불행한 사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게 실제로 내려오다가 그 콜롬비아였죠. 그렇죠. 예, 네. 돌아오다가 이제 진짜 타버린 케이스고요.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아마 발생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X15 비행기 프로젝트가 있었고 우주선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 X20, 뭐 X24B 뭐 해가지고 그 실제 스페이스 셔틀이 완성돼서 날아가기 전까지 1인승 규모의 소규모 비행체 실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왕복선이란 건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맨 처음 제가 봤던 느낌은 뭐였냐면 사진도 그랬고 또 프라모델이 나왔었어요. 그 747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네. 근데 얼핏 생각해도 747이 우주에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어린 마음에도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뭘 테스트한 건가요? 올라가서? 아, 근데 그 747기 같은 경우는 네. 뭐 저도 보니까 이게 그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모두 발사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착륙은 한 번 정도인가가 다른 지역에 착륙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유지보수, 스페이스 셔틀의 유지보수는 나사의 다른 브랜치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운송을 할 때 아. 747기 위에다가 그런 스페이스 거군요. 셔틀을 그 실어서 엔데버도 LA로 올 때 747에 얹혀서 아, 왔어요. 그랬죠. 네. 네. 전시될 네. 전시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우주 왕복선이 비행기 모양으로 생기긴 했는데 네. 안에 뭐 제트 엔진이라든가 이런 대기 중에서 그 스스로 추력을 내서 갈 수 있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못 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나갈 때는 그 로켓에 실려 나가고 맞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고. 어디로 갈 때는 얹혀서 얹혀서 가야 얹혀서 되고. 얹혀서 네. 가고. 네. 비행기가 생겼지만 사실은 혼자 힘으로 못 날고 예, 예. 적어도 이륙은 못한다. 네. 그런 거였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은근히 모습이 로망이긴 했다고요. 뭔가 그 그렇죠. 거대한 747이 얹혀가지고 날아가고 하는 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예. 예, 그래서 네. 굉장히 로망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주에 간 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747이 최대한 올라가서 이렇게 쓱 놓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예, 그렇죠. 심지어 모양을 보시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잘 빠진 듯한 왕복선이 탁 있는데
밑둥에는 좀 못생기게 생긴 그 주황색 거대한 탱크 하나 걸려 있고 네, 그렇죠. 양쪽에 또 연필 모양으로 좀 보기 싫게 생긴 게 두 개 더 네. 붙어 있는데 엄청 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저거 없이 그냥 나는 게 훨씬 저는 어릴 때 장난감 갖고 그러고 놀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꿈꿨던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비행기 상태로 올라가서 네, 마음껏 네.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렇죠. 엑스윙처럼. 네, 그러니까 엑스윙처럼 네. 그런 건데 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심지어 그 가운데 있는 그 주황색 모양의 탱크가 네. 실은 우주왕복선 비행기 모양으로 생긴 그 오비터라고 그러죠. 네. 네. 그거에 액체 연료랑 산화제를 공급해주는 탱크고요. 연료 그게 탱크가 없으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더 커요. 없으면 네, 실제로 보니까 엔진이 작동이 진짜 안 되죠.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우리 가서 봤잖아요. 네, 네. 그 뒷마당에 이렇게 네, 뒷마당에 세워놨잖아요. 있는 거. 네. 저도 물어봤더니 그 큐레이터가 나중에 합쳐서 세울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기차를 방불케 하는 그런 네, 크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연료를 가득 거기다 싣고 싣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 이 우주선이 매미같이 붙어 있고 네네네. 그게 이제 오비터 그렇죠. 오비터. 일종의 인공위성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는 오비터 본체죠, 본체. 비클이라고 그러죠. 예. 오비터 OV라고 부르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크게 그 오렌지색인지 그렇게 붙어 있는 시뻘건 거 예, 그거를 그게 연료 탱크고 예, 예. 익스터널 탱크 그래서 뭐 ET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ET. 예. 그 ET가 아니라 아, 네. 그리고 실은 또 그것만으로도 추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들어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양쪽에 하얀색 연필처럼 생긴 길쭉한 거. 예, 네. 그거를 이제 솔리드 로켓 부스터 고체 로켓을 2개를 양쪽에다 붙여야만 네. 겨우 이제 우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거기 저궤도로. 예. 기념품 중에 그 다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천으로 된 거. 네. 그래서 천으로 그걸 됐어요? 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뭐지? 맞아요. 찍찍이로. 네. 우주선 인형. 예. 네. 네, 찍찍이로 해서 그 탱크 떼고 이제 몸체만 나중에. 아, 네. 네. 발사 단계에 맞춰서 네. 하나씩 떼시군요. 실제로 그 고체 로켓은 발사 후에 허망하게 네. 한 2분 뒤면은 다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바다에 떨어져서 뭐 예, 그 없어지고 이러나요? 아닙니다. 그 낙하산이 아. 쫙 펴지면서 그래서 이게 재사용 로켓이라는 게 네. 최대한 맞아요. 많이 사용해 보자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그 요소 중에 탱크만 버려요. 아,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네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고체 부스터를 수거해가지고 재생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 장면만 어렸을 때 그게 다루는 재밌으셨어요? 그게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건져 올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무슨 그 해조류 같은 게 낀대요. 아. 근데 그게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걸 하나하나 청소하고 수작업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 진짜 그렇겠네요. 예. 예, 우리가 항상 옛날에 그 프라모델이든 사진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저 뒤에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로켓이고 네. 어느 게 연료 탱크인가가 좀 헷갈려요. 예, 예, 예. 일단 큰 게 하나에는 큰 게 연료 탱크고 예, 예, 예. 길쭉한 거 양쪽에 붙은 게 밑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로켓이다. 예, 예. 네. 그리고 실제 엔진은 이 오비터에도 붙어 있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두 종류의 그 로켓 엔진이 다 쓰이는 거죠. 왜냐면 아. 이제 고체 로켓이라고 하는데 고체 로켓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연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 아, 예. 예. 실제로 그 내부 단면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연탄이. 추진체라고 하죠. 프로펠런트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층을 해놨어요. 연탄이 가득 들어있군요 그 안에. 그렇죠. 가득 쌓인 연탄인데 거기에 산화제가 같이 산소가 없으니까 네네. 산화제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재밌는 거는 얘는 불을 붙이면은 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체 연료 타는 화끈하게 거. 다 네. 타버리는 거죠. 2분 동안에. 우리 중간에 연탄 타고 있는데 중간에 껐다 켜고 하지 않듯이. 그렇죠. 뭐 입을 불어서 끌 수가 없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뭐 신기전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신기전 원리는-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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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불칙 붙이고 그냥 칙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죠. 조절 잘 안 되고. 예, 한번 산화돼 버리고 마는. 네. 그리고 그 큰 외부 탱크에서 공급되는 액체 연료랑 산화제를 가지고 불을 떼워서 추진하는 거는 그 오비터 본체에 있는 엔진인데 그거는 액체 추진 로켓이죠. 그거는 이제 자동차처럼 이 액체의 양을 좀 조정을 하면 맞습니다. 추적 조정이 예. 가능한 예, 그런 예, 예.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한 8분에서 9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짧죠. 효율 참 떨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엄청 무식해요, 정말. 맞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심지어 알고 있는 그 어떤 과학 지식 정도를 가지고 그냥 물량으로 막 쏟아가지고 그냥 띄우는 것 같아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뭐. 예, 예. 그래가지고 올리는 거고. 예. 아까 뭐 최 팀장님이 정말 무식하다 그러셨던 것처럼 이게 재밌는 게 발사 초기에 화염이 엄청 크게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웃긴 건 화염을 그렇게 추력을 얻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발생시켜 놓고 그 화염 때문에 로켓이 다칠까봐 아, 물을 110만 톤을 1분 내로 다 쏟아 부어요. 110만 톤이요. 예, 예. 그거 이제 일본. 밖에서 그럼 뿌려주는 거예요? 발사대에서 일제히 아. 예.
발사 순간과 동시에 맞춰서 한 뭐 49초라고 써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분량이면 무슨 댐 열었을 때 우리 뭐 초당 분당 몇만 톤 몇십만 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유튜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봤는데 진짜 엄청난 속도로 뭐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그러니까 엔진에 안 좋지 않나요? 엔진의 추력을 약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한번 점화가 되면 이제 그거를 뭐 끌 정도의 그런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예. 곤란하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이게 발사하는 시간에 그 정도의 화염이 나오면은 진동이 저희가 생각하는 덜덜덜이 아니라 로켓 자체를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진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댐핑 시켜주기 위해서도 물을 또 뿌린다. 물을 뿌린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보면 서양스러워요. 정말 무식한 힘으로 셀이 막 그냥 스케일로 승부하는. 셀이 막 터트려서 올리면서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옆에서 그 또 많은 시키려고 물 붓고. 네, 쏟아붓고 물량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가면 예, 나머지 세 개 다 떨어지는 거고 이 오비터만 맞습니다. 예. 올라가서 얘가 궤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실망스러웠는데 어린 마음에 우주왕복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런 식으로 가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엑스윙처럼 우주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 아닌가 워프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아폴로 프로젝트 끝말미에 이게 그 실행이 된 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달에 가보니까 별거 없었고 예, 당시에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폴로 프로젝트 할 때 쓰인 돈 자체가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은 또 예산도 되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어땠으면. 60년대구나. 네. 아, 네. 그러니까 비록 우리나라 예산이 적었다 하더라도 미국 그 프로젝트 하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달에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어떤 우주여행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셔틀 미션들을 보면은 허블 망원경을 궤도에다가 올려놓는다든가 네, 네. 아니면은 그 ISS 지을 때 네. 그 자재를 갖다가 열심히 실어 날랐다든가 네. 그리고 과학 실험 기지를 만들어서 뭐 우주에 띄어서 뭐 미소 중력에서의 어떤 현상을 본다든가 그거는 뭐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135개의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뭐 공을 혁혁하게 세우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어디 좀 멀리 나가려는 목적은 애시당초 아니었던 거고. 예예. 원래 목표가 저궤도였어요. 그렇죠. 네네. 저궤도라면은 2,000km 이하거든요. 2,000km 이하. 근데 2,000 정도까지 간 적도 없고요. 네. 예, 몇백 1000 킬로미터 예, 정도? 몇백 킬로미터, 1,000km 넘은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진짜요. 대신 재밌는 거는 오비터 보시면은 뒷부분 등 부분이 활짝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그쵸. 안에 네. 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가 직경이 4.6m라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천정고의 한 2배 정도 된다는 그 정도 높이를 상상해 네, 보시면 그 될것 같고. 장난감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활짝 네, 열렸어요. 그게 열려줘야 네. 안에 우주인들이 좀 네, 나오고 애들이 좋아하지. 맞아요. 그거 안 열리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네. 네. 그 그거 미니카 안 열리면 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니카 샀는데 문 안 열리고 이런 거 네, 같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래서 창고 공간에다가 길이는 한 18m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망원경을 통째로 집어넣기도 하고 뭐 자재를 잔뜩 실어서 올리기도 하고 캐나다 암이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거. 로봇팔을 붙여가지고 네. 원격 조정을 해서 뭔가 수리하는 데 쓰기도 하고 하면서 적재를 갖다가 해서 뭐 다양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엑스윙 이런 걸 자꾸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 오비터라는 게 굉장히 지금 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인공위성 올릴 때에 비해서 훨씬 큰 거를 어렵게 저궤도에 올려놓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가. 굳이 그렇게 큰 거를 갖다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들의 그 친구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네. 형님. 앨런 머스크, 예, 형님, 앨런 형님이 개발하신 뭐 팔콘 9인가요? 네네. 예,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탑재체에 거의 무게를 집중을 하고 그죠. 이렇게 1단 로켓에 그냥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그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 셔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몸매가 아주 멋들어진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아주 로켓이죠. 전형적인 아주 소박한 형태의 그렇죠. 로켓 네. 형태인데 대신에 이건 재밌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보셨겠지만 일단 로켓이 제 위치를 찾아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탑재체 같은 경우는 거의 탑재체에 붙은 엔진이 소박하게 우주 궤도에 올리는데 다 네. 쓰이고 그래서 파토님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채택된 것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모두가 갖고 있었던 로망, 어릴 때, 비행기가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 전에 사실 만들어 본 게 비행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 저는 그 스페이스 셔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올려놓고 올려- 수리하고 아. 수리도 여러 번 했잖아요. 업그레이드를 5번 했거든요. 네. 그건 스페이스 셔틀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그죠. 없었으면.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내부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뭐 기자재를 잔뜩 싣고 사람이 가야 일단 되고. 가서 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실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업그레이드가 카메라 같은 걸 완전히 바꿔요. 아예 광학계는 그대로지만 네. 이 카메라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가져가서 장착하고 이전 거 떼우고 이건 사람이 가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다른 우주선이었으면 그렇게 사람이 직접 고치거나 하는 게 사실 불가능했겠네요. 그렇죠. 네. 우주왕복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화물칸이 있다. 네. 예. 이게 되겠네요. 예, 예, 예. 예. 그 그래비티 영화가 그게 허블 망원경 고치러 그 맞아요. 여자 주인공이 네, 가는 네. 거죠. 네. 그거 고치러 갔다 그 고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허블 우주망원경은 사실 끝났는데 이제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끝냈거든요. 네. 완전히. 네. 지금도 잘 동작은 하고 있죠 아직. 2009년에 사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다가 음. 그때 허블 살리기 운동 그렇죠. 네, 네, 네. 티셔츠 입고 막 방송에서 있었잖아요. 나왔었는 네. 얘기가. 네, 그 덕분에 다시 떼서 2009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걸로 한 2040년까지는 버틸 거다라고 어.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장 나면 우주왕복선이 없는데 어떻게 버리는 거죠. 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게 또 올라가니까. 아 그렇죠. 네. 우주왕복선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궤도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올라갈 때는 로켓의 무시막지한 힘으로 올라가서 화물칸을 잔뜩 이제 갖고 있으니까 네. 뭘 잔뜩 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허블도 거기다 올려놓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것을 이제 기존의 인공위성 같은 그런 형태로는 예, 예. 기존의 오비터로는 예. 불가능하니까 그런 임무를 수행을 했던 것이고 돌아올 때는 글라이더 같이 이렇게 예, 예, 그 예. 일종의 활강을 해서 내려온 거였죠. 활공. 예, 예.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주 공간에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물 속에 그렇네요. 빠지듯이. 네. 그죠. 빠지는 거다 보니까 글라이딩을 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비행기 같은 양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양력이 지나치면 내려오질 못하잖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있어야 돼. 물에 안 빠지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내려올 때 각도가 네. 그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을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네. 근데 한 40도 정도까지 쳐든대요. 음. 그러니까 이륙하는 자세 같은 느낌으로 그렇네요. 아, 천천히 이제 감속을 하면서 마하 25의 속도에서 감속을 하면서 최대한 감속을 해야죠. 예, 내려오는 네. 거고 네.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속도가 뭐 잘 줄지를 않으면 그 상태로 좌우로 한 번씩 막 최고 한 70도씩 이렇게 꺾었대요. 좌우로. 예. 네. 그래서 타고 있는 분들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자리에 타가지고 뭐 휘청휘청. 70도라니.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재밌는 거는 별도의 뭐 큰 사건이 없는 한은 이제 바퀴를 내리거나 뭐 이런 뭐 마지막 조종 빼놓고는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예.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찾았던 건 이건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이제 뭐 컴퓨터가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종을 못 하니까 외부의 그 환경 데이터를 받겠죠. 이제 네. 그래야죠. 비행기 속도도 체크해야 되고 압력도 체크해야 되고 온도 체크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백업 컴퓨터 한 대를 빼고 그 총 4대의 컴퓨터가 외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데 네. 4대 중에 한 대가 만약에 이제 소수 의견을 내는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 그래서 세 대는 다 뭐 기술을 왼쪽으로 꺾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대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된다고 하면 그 한 대를 결정해서 배제시켜 버리고 세 대가 정한 대로 다수결을 원칙에 따라서 네. 그 비행기를 조종을 했다. 아.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2대2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재밌는 게 4대를 왜 썼나 했더니 네. 2번의 기회를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 자, 첫 번째 4대에서 그렇게 하나의 소수 의견이 생기면 하나를 고장났다고 판단하고 이 이후에 조종해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대가 이제 계속 조종을 하다가 아. 한 대가 또 소수 의견을 내면 한 번 더 얘를 배제시켜 버리고 나머지 둘이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는 참사다. 뭐 이런 네. 건데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방금 K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2대2가 처음부터 나타났을 때 어떡하냐 그랬더니 랜덤으로 결정한다. 그런 식이면은 앞에 그 모든 안전 시스템이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센서가 오작동을 안 했다면 네. 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정보들이 오기 때문에 뭐 2대2로 갈릴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았겠죠. 네. 에반게리온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같은. 혹은 저 권투 심판?
그런 식으로 미국은 또 했군요. 그때 컴퓨터는 또 지금만큼 또 믿을만하지 못하고 성능도 예, 예. 떨어졌을 테니까 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우주왕복선이 우리가 보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근데 은근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종류가. 네. 지금까지 만들어진 우주왕복선이 한 몇 종이나 될까요? 그건 제가 대충 조사해봤는데 네네. 6개가 만들어졌어요. 아, 6개밖에 안 돼요. 총 6대. 네, 총 오. 6대. 6대. 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붙은 게 엔터프라이저. 네. 네, 근데 그건 우주로 못 나갔어요. 이건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 스타트랙 팬들이 네. 우리 예, 저 당시에는 저는 너무 어려서 이게 그- 게다가 한국이고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이제 밀리터리 쪽에서도 매우 애정을 가진 이름이고 미국 밀리터리 쪽에서 아. 네. 그리고 스타트랙 팬들도 애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타트랙 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엔터프라이저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려고 청원 운동을 하고 네. 특유의 덕후 기질을 발휘해서 그, 아니, 혹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알겠죠? 스타트랙의 그 우주선 이름이 엔터프라이즈. 네,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커크 선장이 탔고 그 다음에 피카드 같은 예. 거. 그 NCC 1701 시리즈죠. NCC 1701 시리즈인데 그게 이제 A, B, C, D 이렇게 가가지고 피카드가 타고 나중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시리즈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 한 시리즈에 이제 커크 선장 전에 또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붙이려고 네. 청원을 하고 난리를 쳐서 결국 이름을 붙였지만 그게 최초의 우주 왕복선은 당연히 엔터프라이즈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죠. 예. 스타트랙 팬들이. 그분들도 이게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엑스윙처럼 아, 네. 네.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멋있고 막. 예, 막 우주 탐사하고 와프도 하고 이런 건 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엔터프라이즈가 우주로 나가지 못했다. 아예 우주로 못 나갔다. 근데 계획부터 나갈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테스트용이었어요. 아예 네. 약간 낚인 건가 그러면?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좀 아마 군행하기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그 스타트랙 팬들이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테스트용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 테스트를 하고 이런 까지 몰랐겠죠 뭐. 일단 만든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름을 붙인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붙인 거야 그 이름을. 그렇죠. 그래서 걔는 우주에 못 나갔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최초로 나온 거는 콜롬비아호가 됐죠. 비행 실험만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콜롬비아호가 최초로 나가서 실제 아마 콜롬비아호. 우리나라 네. 때 중계도 되고 한 또 게 기억나요 그 발사하던 거? 네, 콜롬비아호예요. 네. 네. 콜롬비아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은 잘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우주왕복선 하면은 콜롬비아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종의 대명사 같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콜롬비아하고 이런 식으로 막 부르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요. 네. 콜롬비아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그건 왜 이름이 왜 콜롬비아라고 붙었을까요? 콜롬비아는 콜럼버스가의 땅이라는 것의 라틴어식의 네. 그리스식의 명칭이죠. 네. 새로운 데를 찾아가는 거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콜롬비아라는 말은 아메리카 전역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 네. 네. 콜롬비아 국민들은 와 왜 미국이 우리나라 이름을 콜롬비아 대학도 있잖아요, 미국에. 아, 그죠? 네. 역시 네.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 챌린저호가 있었고. 챌린저는 네. 우리가 유명한 네. 사건이 그리고 디스커버리호가 있었고 디스커버리, 아틀란티스가 있었고 아틀란티스. 엔데버 우리가 보고 온 엔데버. 그냥 훨씬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딱 그만큼이군요. 네, 걔네들이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 거죠. 아, 네. 그렇구나. 되게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외였어요. 저도 알아보고 우주를 갔다 온 우주왕복선은 지금 3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저 남아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남아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챌린저와 콜롬비아가 사고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챌린저 사고는 제 기억이 나요. 그건 저도 그건 기억이 진짜 나요. 예, 기억이 나죠. 물론 콜롬비아 사고도 기억이 나지만 그건 한참 후고 네. 챌린저 1982년, 86년. 6년, 아. 6년, 그건 제가 그게 아마 그렇던데. 그 휴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발사한 날이. 그래서 네. 아마 우리가 낮에 중계를 보고 저도 보고 했던 있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발사하고 얼마지 않아서 네.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7초인가 뭐. 굉장히 금방 폭발해버렸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네. 그때 아마 처음으로 그 교사가 네. 그 네. 타가지고 네. 뭐 아이들 그 우주 학습이나 뭐 우주 맞아요. 과학 학습을 위해서 네. 탑승했다 해가지고 되게 의미부여가 됐었는데 네. 발사 초기에 그게 폭발해버렸어요. 86년이어서 그때 준비되고 있던 많은 우주 프로그램들이 다 멈추고 연기되고 코비도 그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네. 허블 우주망원경도 훨씬 원래 일찍 올라갔어야 되는데 음. 예, 그것 때문에 늦춰졌고 그 챌린저 상황을 보면 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발사하면 안 되는 기후, 네, 네, 굉장히 네. 추운 날씨였고 네. 그래서 패킹 있잖아요. 네. 그 연료 패킹 쪽에 문제가 있을 거기에 수 대해서 우리도 있었는데 한번 했죠. 네, 네, 맞아요. 다큐멘터리를 본 게 아니고 네. 여기서 했군요. 오링이라고 네. 부르는 아, 맞아요, 맞아요. 고무링이 네네. 네. 그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고체 로켓에 네. 이렇게 뭔가
실링을 하려고 붙여놓은 오링이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붙어가지고 마감을 잘 못했는데 이제 그거가 솔리드 로켓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타면서 밑으로 빠져야 되는 화염이 옆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네, 패킹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기록들 왜 이렇게 됐을까를 뭐 조사하던 것 중에 언뜻 봤던 기억이 나는 게 그걸 실링하는 하나의 조그만 부품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개발을 맡겨놓은 어떤 팀에서 네. 이게 그 정도 온도에서 테스트가 잘 안 됐다 아직 음. 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냈는데 이제 그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 묵살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걸로 그게 제가 진짜 알고 큰 있거든요. 문제인 거죠. 그때 예.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허정스트레스 다룬 게 이게 뭐 네. 문제 없다고 주장하니까 네. 문제 없다라는 걸 네가 각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있을 일이. 네. 예. 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각서를 써라 이런 식이었고. 예.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사고를 일으켰었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사고 나고 뭐 정말 충격이었죠. 정말 충격이었고 장미셸 자르라는 음악인이 그 추모 앨범도 냈던 기억이 네. 나요. 그 앨범도 제가 샀었고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는 조직은 이런 의사결정? 네. 결함? 그러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제 계속 성공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타성에 좀 네. 빠지기도 했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건 안다 뭐 이런 정도 아예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끊임없이 올라가서 아까 100 몇십 번의 임무를 수행했다고요? 135회. 135회. 그럼 네. 135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죠? 네. 네네. 그럼 6개가 135회로 올라갔으면 챌린저 빼고 예. 예, 예. 다섯 개가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제가 그때 그 보고 엔데이버 전시되면서 쭉 벽에 그동안 올라갔던 우주 비행사들도 딱 사진 쫙 있거든요. 네. 아, 네, 네, 그 우주 비행사 수가 우리나라 천문학자 수랑 비슷하던데요. 네, 저도 그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천문학자를 우리 과학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주 비행사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직업의 세계라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직업 네, 군인이라고 몇십인데요. 말할 네. 수 있겠더라고요. 수십 명이 수십 명.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주 비행사 한 분. 그렇죠. 한 분밖에 안 아, 계시죠. 그러네요. 아직은 그렇죠. 예. 천문학자가 그렇게 적진 않고요, 우리도. 말씀이 그렇다는 거고. 네. 그럼 이제 가서 한 임무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허블 같은 경우도 있지만 ISS. 네. ISS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거기를 기지로 해서 기존 로켓들이 그냥 올라가서 도킹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게 없을 때는 되게 뭘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뭐 ISS가 우주왕복선보다 늦게 우주항공선이 그렇죠. 가서 그걸 그렇죠. 이렇게 만든 네, 거잖아요. 네, 거의 만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ISS의 첫 삽을 뜬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구조물을 세울 때 그 너무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뭔가 약간 그건 나사를 러시아에서 받고 하나 먼저 어떻게 예, 하죠 예, 그걸? 네. 소유주가 먼저였나?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원래 미르. 러시아에서 먼저 네, 시작하는 거.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파이프와 뭐 이런 나사 같은 걸 허공에 먼저 띄우나? 그냥 그 다음에 그러면 되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미국의 스카이랩이라는 게 네. 네, 그 네. 우주 네. 정거장을 올렸는데 소련에는 그만한 우주 정거장을 올릴 로켓이 없어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든 게 미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으로 올려서 조립하는 우주에서 조립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노하우를 받아서 만든. 그러게 조립 노하우가 생겼네요. 네. 우주에서. 네. 이게 굉장히 ISS는 많은 나라가 이제 같이 만든 거니까 네. 미국, 소련 등이 주축이긴 했지만 뭐 일본, 프랑스 뭐 기타 등등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네. 예. 그때 우리나라도 제안을 받았는데 뭐 가볍게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돈 되냐 그거? 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ISS의 그 키보라는 모듈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네. 뭐 희망이라는 이름의. 그러게요. 우리도 그걸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그리고 아까 파토님 말씀 주셨던 이제 뭐 다 짓고 나서도 물자를 계속 실어 나를 필요는 있는데 네. 이 나사도 이제 슬슬 외주화를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민영화. 말씀드린 우리 그 앨런 형님 네. 회사에다가 일을 계속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주왕복선이 2011년에 끝났거든요. 운행을 끝내고부터 나사가 직접 하진 않았고 사람이 가는 건 러시아에 외주를 주고 소유주. 아, 네. 지금 소유주만 다니나요 그러면? 지금 가는 건 다? 그 사람이 태우는 건 아마 사람 태우는 건 사람 지금 태우는 러시아예요. 건. 네. 음. 그래서 현재 우주 비행사의 자격은 러시아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어를. 그렇구나. 러시아 우주선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사람 태운 거는 그럼 미국에서는 아예 유인 우주선이 안 나가네요. 지금. 없죠. 그래서 그 그렇죠. 스페이스X가 아직 인명사고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안 타니까. 한 번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화성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쪽에 경험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제 사람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 타는 우주선이 없는데 현재 그래비티 보면 우주선이 전부 키릴 문자고 다 한자고.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그 장면이었군요. 그런 게. 그러게요. 중국이 오히려 선저우를 쏘고 있는데. 네.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왕복선은 6종류 중에 이제 실제로 나간 건 5종류. 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빼고. 예, 예. 네. 근데 콜럼비아호가 또 사고가 났단 말이죠. 네. 예. 콜럼비아호는 굉장히 일찍 처음부터 나간 게 콜럼비아호잖아요. 맨 처음. 그렇죠. 그죠? 첫 번째로 나간 네. 게 콜롬비아니까. 엔터프라이즈가 아닌 콜럼비아호가 근데 처음으로 그때 나갔는데. 2003년에 사고가 났거든요. 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콜롬비아호가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20년 가까이 그러니까요. 넘게 네. 다니던 거라 오히려 저는 챌린저 사고는 훨씬 옛날이니까 네. 그런가 보다는데 콜럼비아호 사고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기분이. 네. 예. 이게 이제 와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다니고 있나. 그 또- 콜롬비아호가 그 콜롬비아호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네. 생각이었는데 그 사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사고도 이륙 당시에 나중에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발사 당시에 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렇게 조그만 물체가 네. 위에서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오비터의 왼쪽 날개의 앞부분, 그 약간 깜장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네네. 앞부분을 치는 장면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얘는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거죠. 예,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이륙할 때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뭐 공기와의 마찰에 의한 가열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속에서 왜냐면 발사가 되니까. 네. 공기가 밀도가 높을 때는 속도가 느리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가 옅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공기가 밀도가 높더라도 속도가 빠르면은 그 가열이 훨씬 심하죠. 밀도가 네.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발사 당시 속도 자체가 예. 그렇게 마하 몇으로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틈이 벌어졌던 거예요. 열차 폐체 쪽에. 근데 그 열차 폐체의 원리가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선 근처가 공력 가열이 돼서 엄청나게 뭐 1200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을 때 그 위에 실리카 계열, 돌 같은 그런 계열의 물질을 코팅해서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타일 같이. 실리콘 같은 단단한.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그게 실은 녹는 점이 이제 쇠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타일 형태로 해서 다 붙여놓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열을 많이 받아서 녹기 시작하면 열분해라고 부르는데 그게 갑자기 기화가 됩니다. 아예 기화가 돼버려요. 예, 고체가. 고체가 기화가 바뀌어가지고. 되는데 재밌는 점은 이게 기화가 되면서 우주선 안으로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우주선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우주선은 겉에 가스층이 하나 덮이게 되는 거예요. 저온의 가스층이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네. 저희 만화에서 보는 보호막이. 그러니까 그 기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걸 만들어내서 좀 예. 안전을 도모하는 거군요. 예. 이를테면. 또 한 가지는 열분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상변화 에너지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갈 열을 얘가 다 막아줘. 희생층인 거죠. 몽땅 지가 다 기화함으로써 흡수하고, 예, 네. 기화돼서 심지어 기화되면서 또 표면에 가스층을 만들어서 보호까지 해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 엔데버 보면은 바닥 차폐체에 예, 예, 예. 막 그 연기 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그거군요. 그렇죠. 예. 고개 긁고 지나간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왼쪽 날개에 그런 미세한 틈이 생겼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고 이제 지구 공기층으로 다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귀환하면서 그 공력 가열된 열들이 그 틈으로 다 비집고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 봤을 때 저도 화면으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7명의 우주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뭐 순식간에 불탔겠죠. 챌린저도 그렇고 그게 무슨 사고를 인식할 정도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저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모르고 그냥. 그걸 봤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도 구할 방법이 있었나? 이런. 저도 그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콜롬비아호 관련돼서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발사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거고 못 버티죠. 뭐 영화 마션처럼 뭐 거기 뭐 생존하고 뭐 이런 물자가 없을 텐데 우주 그렇죠. 공간에 이건 화성도 아니고 화성에 예. 땅이라도 있죠 그나마. 예 그렇다 우주인들이 뭐 몸을 던져서 거기서 진짜 잠수하듯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거고 네. 그렇죠. 이게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더 비극적이고 더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만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예예 챌린저 올라갈 때도 그때 그런 얘기 이건 정말 다큐에서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사망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있다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예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고 속도도 그렇게까지 빠른 상황은 아니고 예예
폭발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이 일어났지만 사실 인지했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영원히 알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100 몇십 번을 다니면서 결국 한 번씩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외에 무슨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었다. 지금 열차 패치 얘기라든가 기타 등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럼 뭐 어떤 부분을 좀 꼽을 게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주인들 인터뷰 결과, 그러니까 아폴로 우주선보다 타는 게 불편했다. 아 그래요? 아. 공간이 넓어서 편할 것 같은데 느낌상. 예, 근데 재밌는 게 진동이 엄청 심했대요. 네. 근데- 승차감이 나쁘군요. 예, 승차감이 근데 이게 바로 그 액체 추진 로켓과 고체 추진 로켓의 차이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체 추진 로켓은 진짜 탄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소되는 속도를 열심히 디자인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연소되게 노력은 하지만 네. 제어가 안 되는 저희가 거예요.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불 붙이면은 뭐 덜덜덜 떨리다 멈췄다 덜덜덜 떨리다 뭐 이런 게 양쪽 그 고체 부스터에서 막 벌어지니까 원흉이 부스터군요. 예. 그래서 고체 부스터 때문에 그 탑승감이 엄청나게 떨어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 아주 하이테크라는 느낌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 의외로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그래요. 네. 굉장히 처음에 나올 땐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우주왕 복선이 완전히 퇴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콜롬비아호 사고 이후에 우주왕 복선을 쏠 때 백업을 항상 준비하도록 했대요. 그 이후로. 네. 그러니까 한 대를 발사하면서 한 대가 발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려고 이게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면 정말 최첨단 재래식 기술. 정말 말 그대로 그러네요. 의외로 최첨단 그게 되게 재래식 많아요. 기술. 네. 네. 지금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아, 최첨단 그렇죠. 재래식 기술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진짜 그거 재래식 같아요. 기술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쏴 제끼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원자력 발전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100년 전에 나온 그 이론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원자력으로 물 끓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물을 끓이던가 그래서 뭘로 끓이는 게 이 문제일 뿐이죠. 석탄이냐 석유냐 뭐 바람이냐 원자력이냐 그 차이일 뿐이죠. 어쨌든 물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 예, 자석을 돌리는 겁니다. 네. 네. 아니면 태양광. 코일이나 자석을 네. 돌리고. 태양광은 전혀 태양광. 다른 개념이니까. 광전 효과와 네. 예. 광전 효과.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최첨단 같지만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주왕복선을 뭔가 폄훼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지만 그냥 우주 기술이란 게 아직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행기에도 많이 드는데 비행기 역시 되게 무식하게 공중에 띄워놓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야만 살 수 있는 네. 서는 순간 떨어지는 그런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띄워놓는 그런 상태고 반중력이나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생기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보면 그 우주왕복선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뭐 물량으로 스케일 있게 막 무식하게 진행됐던 프로젝트인 느낌도 있지만 여기에 몸담았던 기술자들이나 뭐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아마 많이 앨런 형님네 회사로 많이 이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 스페이스 X에서 하는 팔콘 9 같은 경우 보면 그 1단 로켓만 재밌는 거는 2단 로켓 부분은 실은 그냥 버리는 거고요. 네. 1단 로켓만 재사용을 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게 된 거거든요. 뭐냐면 전체 이 팔콘 9 로켓에 들어가는 비용의 75%가 1단 로켓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걸 거의 20번 이상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 그 스페이스 X 가보면 거기 공장에서 이 로켓을 양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6개 이런 레벨이 아니라 수십 개를 찍어가지고 그럼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그냥 어떤 경제 뭐 산업계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사에서는 당연히 민간 쪽에 다 넘기고 진짜 뭐 더 깊은 연구, 더 뭐 고차원적인 연구 하려고 되는 것 같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쪽에서는 이게 아직은 없는 기술이지만 다음 단계는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에 나갈 방향이 약간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로켓이나 뭐 이쪽에 뭐 우주 왕복선 이쪽에도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단계 이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뭐 논의가 있나요? 반중력. 예. 그거는 너무 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양자 컴퓨터도 비슷합니다. 아 그런가요? 우주 엘리베이터. 우주 엘리베이터. 아 예, SF 감사합니다. 거기부터는 아마 이제 K 박사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부터 파토님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엑스윙이죠, 거의 엑스윙. 엑스윙 좋네요. 아 그렇군요. 스타 디스트로이어. 네. 네. 아직은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든지 이겨서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냥. 네, 힘으로. 그러니까 뭐 힘으로. 예, 그렇게 엄청난 대체 기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주왕복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머스크네, 걔 저한테는 형이 아니거든요. 머스크네 걔네 쪽으로 이전이 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주왕복선의 이제 기체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미래에 꿈꾸는 그런 모습, 아까 로망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예. 마치 사람이 이족 보행 로봇을 보듯이 우주선도 비행기같이 생겨서 좀 맞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들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건데 이 비행기가 우주에 갔다 왔다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예. 저런 쪽으로 뭔가 이어질 프로젝트 같은 건 없나요? 그게 아마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본 게 엑스프라이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네. 네, 예, 그랬었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게 지상에서 한 100km 이상, 네. 그러니까 서울대전이 한 200km라면 되게 그거 반밖에 안 되는 네. 되게 얇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면 우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도달해서 일정 시간 체류했다 돌아오는 걸 성공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게 몇 시간 뒤인지 며칠 뒤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떠서 다시 한번 그 비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 상금을 타는 그런 게 엑스프라이즈 네. 프로젝트로 나왔었는데 스페이스쉽 1이라는 비행기가 그거에 성공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모양이 이것도 똑같이 비행기처럼 생겼고 심지어 얘는 그게 이륙을 하죠. 버진 갤렉틱. 예. 아. 그 리차드 브랜슨인가? 네. 그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륙을 하고 지구 고궤도에 올라가면 공기층이 얇아지고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그때부터 로켓이 작동이 돼가지고 로켓으로 이제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때 물어봐요. 그러면 스페이스 셔틀 진작 이렇게 하지 왜 그러게요. 했는데 얘는 탄도 비행하고 그냥 돌아와요. 아, 이렇게. 얘는 돌아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궤도 비행을 안 하는 거죠? 예, 지구 탈출 속도인 7.8km/s 예. 이상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이렇게 대포 쏘듯이 올라갔다가 잠깐 머물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머큐리가 했던. 그렇죠. 예. 그거를 일반인도 즐기게 해보자 예.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금 예. 우주 그 유행이 여행한다는 그거죠. 게 그거죠. 예, 그렇게 예,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궤도 비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서 궤도에 예, 예. 안착을 해서 예, 얘가 이제 자유낙하 상태로 계속 예, 예. 회전을 궤도를 네. 돌아야 되는 게 궤도 비행인데 그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은 그걸 했던 것이고 예. 새로 나온 애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예. 적당히 올라가서 탄도 비행이라는 건 이제 포물선 예. 비행을 해서 적당히 가서 적당히 내려오는 그러니까 궤도를 타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높이상으로 어느 정도 우주를 느끼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인공위성 수준의 예, 그런 예, 식의 운행을 하는 건 아닌 예. 그런 거죠. 그 예. 수중 발레할 때 막 올라와서 막판에 발 한번 차서 휙 올라왔다가 몸속 꽂혔다가 내려가는. 그럼. 네. 그런 거군요. 그리고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이제 극초음속기에 대한 그렇죠. 개발 같은 경우도 네. 일반 그 제트 엔진 형태면 이제 마하 10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입구 부분의 공기가 네. 이걸 램제트라고 부르는데 네. 램 뜻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막 집어서 막 쑤셔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 속도가 되면 일반 제트 엔진은 앞에 이렇게 컴프레서라고 이렇게 팬이 있고 컴프레서가 있거든요. 네.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수월하게. 네. 근데 얘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속도로 공기가 막 네. 들어오는 걸 쳐들어오니까. 막는군요. 그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저항이 되고 네. 그 앞에 이제 샥 웨이브라는 충격파가 생겨버려서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극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냥 공기 흡입 엔진을 쓰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구 고궤도에 올라가서 지상에서는 비행기처럼 이륙을 해서 극초음속 엔진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그걸로 마하 10, 20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희박해지는 위치까지 올라가면 로켓을 작동해가지고 다시 그 탈출 속도를 내는 그런 개념. 예, 이런 연구는 좀 네. 다음 차세대로 반중력은 아니지만 차세대 연구가 진행되고 이건 있습니다. 역시 참고로 말은- 비행기는 한 10km에서 10 정도. 네. 10km 그렇죠. 정도 우리 나오고. 국제선 같은 경우는 10km 네. 정도 운행을 네. 하죠. U2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미군이 네. 쓰는 정찰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한 5만 피트, 6만 피트 올라가니까 한 20km. 그렇죠. 우와. 근데 네. 그게 역시 다큐에서 봤는데 네. 그 정도만 올라가도 지구가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구는 평평한데 무슨 소리예요? 굴곡이 보이죠. 이제. 네. 그려진 게 네. 보이죠. 아 20km는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U2가 무중력 실험 같은 거 할 때 네. 그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한 몇 초 무중력 상태가 되거든요. 아. 네, 그때 많이 쓰죠 또. 와, 근데 진짜 파토님 집에서 의 사무실까지 한 20km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km가 이 가로 20km, 세로 20km가 정말 다르네요. 10km는 그래도 우주가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100km가 100km가 꽤 높은 거예요. 그게.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봤자 9km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9km 여기서 뭐 시청? 네, 그렇죠. 좀 넘어가나? 네, 네,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리존탈한 세계와 버티컬한 세계의 그 척도가 많이 다르죠. 결국은 추력을 얼마나 잘 활용해가지고 힘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뭘 주렁주렁 달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덜 달고 덜 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추력이 강하든지 뭐 효율이 좋든지 해가지고 선체 자체로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로망이었던 날개 달린 우주선이 슉 하고 우주로 나갔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돌아오는 그런 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스타트rek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합리적인 게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가 있죠. NCC 1701 시리즈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추력 장치가 있어요. 별과 별 사이를 그러니까 먼 거리를 다닐 때는 워프를 당연히 써야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 뭐 당연하죠.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기본 옵션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임펄스 엔진이라고 대충 여기서 한 목성쯤 갔다 왔다 한다. 그러니까 한 태양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임펄스 엔진을 써요. 그 다음에 스러스터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륙한다. 아주 가까운 곳들 다닐 때. 그런데 이제 스러스터를 쓰는데 이 스러스터가 지금 우리가 쓰는 로켓 엔진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임펄스 엔진 정확하게 원리 모르겠고요. 워프 엔진은 더 모릅니다. EM 드라이브 아닐까요? 네, 뭐 모르죠. 원리를 알면 제가 뭐하러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구인들은 아직 페이지 1인 거네. 그것도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임펄스는 빠른 거고 워프는 엄청 빠른 거고 그런 거죠. 이 스러스터도 사실 이 엔터프라이즈 스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엔터프라이즈 홀을 길이가 100m 넘는다고요. 그거를 대기권에서 우주로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이 공간에서는 임펄스 엔진 쓰면 큰일 나요. 위험하거든요. 워프는 당연히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 아직 그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하는 거잖아요. 트러스터를 한 번 쓰고 다시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행성에도 이렇게 다가 계속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술을 워프는 못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엔진 효율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꿈이었던 그 형태의 우주 왕복선처럼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로켓은 만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으네요. 언젠가 파토님이 한번 한 적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과학기술 같은 거 발전시킬 때 어떤 거는 생각보다 엄청 빨리 잘하고 맞아요. 어떤 건 생각보다 엄청 못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못하는 것 중에 이 중력하고 관련된 것들은 참 극복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아지는 속도가 되게 뭐랄까 느리고 지루한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아직 못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자동차, 비행기, 로켓 이런 쪽은 정말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죠. 일단 중력 자체를 모르는 면이 너무 많고 잘 모르고. 그렇죠. 공돌이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은 원래 있는 거라고 계산 넣고 가는데 그걸 극복해야지. 이런 그거 자체에다 의문을 표시하지는 않다 보니까 중력을 해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수능하고 그다음에 힘으로 어떻게 찍어 누르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수학자들이 덧셈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너무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것들은 그런 많은 물량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는 거라든가. 주로 전자기에 관련된 것들. 그렇죠. 전자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디지털화된 것들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적은 에너지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 자체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달로의 수학여행 이런 거. 이런 거는 실제로 에너지를 쓰기 위한 연료라는 것의 절대량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달로 소풍을 못 가는 게 21세기하고도 17년이 지났는데 뭐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보면 70년대랑 지금이랑 그 컴퓨터랑 인터넷 말고는 별로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달라진 건 없죠. 좀 자율주행 자동차라도 좀 나오고 하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그 같은데. 정도가 나와야 좀 달라진 세상이 되는 거지. 아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트 박사님이 좀 분발해 주셔야 우리 좀 이렇게 시시한 세상을 좀 극복하고. 왜 이런 건 꼭 이제 공학자들 몫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누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문학자들이 그거 하겠어요? 그러네요. K 박사님이 하시겠습니까? 물리학자라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우주왕복선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본 사람도 거의 없고 우리들은 다 봤지만요. 그 보고 오신 엔데버호가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 고장이었잖아요. 네. 자기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걸 수리한 게 엔데버호예요. 그렇군요. 안경 씌우고 왔다고. 네. 안경 씌운 게 엔데버. 안경 그 렌즈. 네. 그 렌즈 수리한 게. 잘못 깎아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때 여행할 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한 바에 따르면 챌린저호 사고 때문에 급히 건조한 게 엔데버호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한 30여 년 이어졌던 거죠. 네.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이제 끝났고
그렇죠. 예, 이제는 뭔가 그거보다 확 발전된 뭔가가 보였으면 좋겠지만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그 앨런이 하는 거, 네. 앨런 형 아니었어요? 앨런이 하는 거, 아유 왜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형이라고 합니까? 아 그럼 어린 형이라니까. 원래 돈 많으면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돈 많으면 삼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앨런 삼촌. 아버지. 앨런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거는 멋있긴 한데 그게 우리의 로망을 충족시킬 정도의 어떤 그 무게로 느껴지냐 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다지 예. 기술적인 다음 스페이스 셔틀 정도 붙으려면 달 왔다 갔다 하든지 그 정도는 해야죠. 화성 왔다 갔다 하든지 네. 이 정도 돼야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다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는 궤도선이었다는 거죠. 네. 예. 지구 궤도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아폴로 지나서 이게 나갔으면 이게 멀리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궤도에 멈춰 있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계속 좀 섭섭함으로 남았어요. 예, 그게 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은 갔다 왔고 화성은 너무 멀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중간에 뭐라도 하나 맞아요. 있었어야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네. 화성까지도 사람이 못 가고 있네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가까이서 보면 그 로켓 같은 게 사실 우주로 보내는 게 1g이라도 줄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보면 그 거대한 날개와 그런 게 우주로 통째로 갔다 온 건데 아 맞아요. 이런 짓을 했구나. 너무 맞아요. 커요. 네. 아,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크면 어때요? 로켓을 큰 거랍니다.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방식이죠. 네. 보면서 그 생각, 이게 지금 얼마나 최적화가 된 걸까? 그러니까 완벽한 최적화가 된 건가요? 예를 들어 날개 어떤 무게나 모양이나 뭐 이런 게 완벽하게 다 계산이 돼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줄인 게 그 사이즈인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예, 예, 저도 예.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히는 알진 못하지만 공학을 배울 때 모 교수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썸룰이에요. 썸룰. 썸룰? 썸룰. 썸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눈앞에 보고 대략적인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 찍어라. 네. 예. 왜 문제가 그러니까 공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쫓기잖아요. 네. 그 시간 내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네. 그러면 과학자처럼 끝없는 질문과 뭐 의문을 품어가지고 뭔가 끝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리진 못하거든요. 모든 테스트를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 어차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직관에 의존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그냥 썸룰이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멋있죠. 썸룰. 네, 룰이잖아요. 멋있네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냈으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스페이스 셔틀이 그게 쫙 빠지게 멋있게 만들어서 닉슨 대통령 앞에 갖고 간 거 아닐까. 목업을 먼저 만들어서. 일단 예쁜 건 중요하죠. 예쁘지 않았으면 우리가 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 저희 애기가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 장난감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는데 슝 이러면서 뚜껑 열리는 거요? 예, 안 열립니다. 뚜껑이 역시 중요하죠.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걸 가지고 놀기엔 너무 저연령입니다. 최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옛날에 스텔스기 만들 때 네. 그 SR-71 블랙버드 뭐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그 레이더 전자파에 잡히지 않으려고 비행체를 약간 각지게 만들었거든요. 네. F-117 가장 예. 가장 근데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실은 어느 정도 썸룰이 들어간 게 이게 어느 각도로 어떻게 표면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야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히는지에 대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냥 최대한 평평한 형태로 각을 져서 만들면 최대한 적게 편하니까. 잡힐 거다라고 한 건데 얼마 전에 에어쇼 가서 F-22를 봤거든요. 늘씬하죠. 뭐 진짜 이게 뭐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쫙 빠졌고 근데 그 기체 설계에는 이제 컴퓨터 계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썸룰로 돼 있던 게 이제 컴퓨터가 서포트가 되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직관을 컴퓨터가 또 이기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고 보면 60~70년대 컴퓨터로 만든 우주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계산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못했을 거예요. 네. 예. 그 경험과 뭐 눈치와 예. 기타 등등으로 미감 이런 걸로 해결했다. 그러고도 잘 알아내놓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로망이었던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 퇴역하고 없습니다. 이어지는 뭔가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냥 한번 다뤄봤어요. 무슨 대단한 기획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무슨 뭐 시의성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엔데버 보고 왔잖아요. 네, 그거죠 뭐 그거 네. 그 정도였고 또 K2 박사님을 어떻게 좀 다시 끌어들이고자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아 스페이스 셔틀이요? 그런 비슷한 거라도. 있었다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냥 없는 걸로 정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에 계획은 있을지도 몰라요. 아, 맞아. 네. 네.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단단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주왕복선 얘기로 했던 이번 편 뉴턴의 발가락은 정도 마치고요. 오랜만에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제가 좋아하는 저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인 이집트 피라밋을 와. 다루려고 하는데요. 와. 이집트 피라밋이 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네. 영원한 떡밥이죠. 영원한 떡밥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죽지 않는 떡밥. 근데 사각불이죠, 사각불. 네, 사각뿔입니다. 아, 네. 근데 거짓과 진실이 있어요.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진실이 있는데 수많은 거짓과 몇 안 되는 진실 아닌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진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걸 지금 다루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가 떴기 때문이데요. 네. 11월 이건 4일, 진실이죠. 이건 진실입니다. 확실한 진실입니다. 11월 4일자로 뉴스가 떴는데 이 피라밋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피라밋이라고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쿠프왕의 피라밋이라고 네. 제4왕조 때 BC 24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가장 큰 피라미드. 가장 큰 네. 역사상 가장 큰 높이 145m의 피라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피라밋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 얘가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난 1세기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 안에 다른 공간이 있나 찾아다녔어요. 네, 우리가라는 건 인류를 말합니다. 과학과 사람들 등은 아니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지금까지 이제 입구가 들어가면 입구가 옛날에 그 술탄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술탄이 와가지고 폭약으로 뚫었던 저 입구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600년쯤 전에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길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이제 쭉 연결된 것들이 19세기까지 발견된 것들이 어떤 곳이냐면 그 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피라밋 지하로 들어가는 길과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대회랑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랜드 갤러리라고 하는 45도 각도 가깝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 길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왕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편의상 지은 거예요. 쿠프왕의 피라밋이 무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많이 무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나온 적 없기 때문이죠. 아, 그런가요? 네, 이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럼 미라는 어디서? 미라 없습니다. 미라는 왕들의 계곡. 왕의 계곡 이런 데서 나온 거죠. 네. 미라는 없고 이게 무덤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는 생각인 건데 실제로 무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원래 예로부터 돌로 크게 진 건데 저런 무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부장품도 하나도 안 나왔고 시신도 하나도 없고 글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계곡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 이집트- 안에 가득 채 있죠. 그 이집트 히에로글리프가. 이집트 문명이 다른 문명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다스러운 걸로 유명한데. 네. 그림도 많고 네. 글씨도 네. 많고. 네. 쓸데없는 얘기도 많고.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시에 뭐 이렇게 피하는 그런 공간 아니었을까요? 벙커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벙커를 그렇게 크게 줘. 눈에 띄게. 무슨 뭐 쌀을 담아두는 창고였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러게 너무 비효율적인데.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왕의 방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그 큰 방이 있으니까 왕의 방이라고 지어놓은 거지 왕이 발견된 적 없고요. 그 아래쪽에 약간 어긋나서 여왕의 방, 퀸스 체인버라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여왕이 발견된 바 없습니다. 대충 지은 거였군요. 대충 지은 거예요. 큰 방은 왕의 방, 좀 작은 방이 여왕의 방. 네. 그 침대 큰 거는 킹 사이즈, 작은 거는 그런 거예요, 진짜로. 호텔. 네, 그게 다고 그러니까 경주 토우에다가 대충 개미할기라고 붙여놓은 거 그런 거죠. 같은. 대충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지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피라밋 내외에 적혀 있는 글씨는 유일하게 저 안에 왕의 방에 있는 그 기둥 석가래 하나에 쿠프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아. 그걸 가지고 이 모든 게 유추된 겁니다. 이게 쿠프 왕의 무덤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쿠프 왕이라는 왕이 있긴 했어요. 쿠프 왕이죠. 예, 제4왕조 있습니다. 때 쿠프 왕은 쿠프 왕이 있고 저 카프레 왕이 있고 맨카우레 왕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왕이 이제 3대로 이어지는 왕인데 지금 여기 기자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그 세 사람의 무덤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라는 거는 추측에 불과해요. 근데 정황상 그런 거 같긴 하지 않아요? 정황이란 것도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뚫고 들어갔을 때 입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술탄이 와서 한참을 뒤져도 입구를 못 찾아서
대충 폭약으로 뚫고 들어갔고 추산 이런 거 가지고 그 이 돌을 석회석을 녹이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우연히 정말 운 좋게 길을 발견한 건데 그건 정말 우연이고요. 실제로 입구는 그 아래쪽에 따로 있었어요. 이 길을 찾은 것 자체가 정말 우연이고, 그러니까 이게 500년 전이라는 얘기는 500~600년 전이라는 얘기는 40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체 오래된 거니까. 이게 제가 잘 하는 얘기가 뭐냐면 BC 2440년 50년 이렇게 되면 네. 언제냐면 우리 단기가 BC 2333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감이 안 나지만 단군 왕검이 누구의 아들이냐? 환웅과 옥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옥녀가 곰으로 살 때, 옥녀의 20대 조상이 곰일 때 이걸 지었어 이집트 사람들. 네? 그건 우리 신화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100년이나 빨리 건물을 지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집트 역사에서도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굉장히 옛날이죠. 그게 사왕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4000년 전에 있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 거죠. 이미 불가사의였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한테 신화인 거예요.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웃긴 게 그러게 뭐 아폴로 이런 애들한테도 신화인데. 그러니까 아폴로 이런 애들한테 스핑크스는 전설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오래된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아직도 서 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높이로는 아마 쾰른 대성당 이 설 때까지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요. 에펠탑이 쓰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많이 뺏겼지만, 그러니까 불과 200~300년 전까지도 4,500년에 전에 지은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저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무슨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떠나서 굳이 외계인 같은 거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외계인론 이런 게 이제 거짓이죠. 네. 외계인은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계인이 했다기에는 또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쿠프왕의 아버지가 스네루프인데 스네루프란 사람이 덕후였어요. 이게 그 피라미드 건설 덕후여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지고 마스터피스를 만든 걸로 추정이 그때 되죠. 원래 피라미드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 피라미드 그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직업이. 네, 피라미드 건축사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아버지를 극복해보려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지은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오디푸스가 불구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오디푸스 컴플렉스. 피라미드 기술은 이 이후에는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정점이에요. 계속 네. 발전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전에 뭐 저기 다른 피라미드들이 좀 있었죠. 계단식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만들어 짓다가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사면이 아주 매끈한 네. 그런 피라미드를 지었고 너무 하나 그다음에는 제대로 짓고 나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달에 한번 가고 나니까 더 이상 안 가를 수 있는 거예요. 12왕조 시대 이렇게 되면 이제 2톤짜리 석회암으로도 못 짓고 벽돌로 지어서 무너져 버리고 현재로 올수록 점점 기술은 쇠퇴하는 쓸만한 돌을 다 써버렸구나. 그런 양상을 띠는데,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그 저렇게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울 수 이유로는 없었다라는 특히.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팩트,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이게 그냥 큰 건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 사면의 정밀도인데 이 사면의 각각의 내면의 길이가 100m 조금 넘거든요. 이게 차이가 몇십 센치가 안 나요. 길이가. 그러니까 건축 공차가 현대 건축 공차보다 낮아요. 적용된 게. 근데 이게 공학자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썸룰 말씀드렸죠? 썸룰로는 안 되는 수준. 네. 그리고 이 벽면이 남북 벽면이 이제 좌우선하고 완벽하게 각도 일치가 돼 있는데 이게 그린위치 천문대 보면 이제 영도, 경도, 영도선이 있거든요. 그죠, 네. 네. 그거보다 더 정밀해요. 남북의 좌우선을 평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것은 쉽게 무시할 수 없죠. 그 정도의 측량 기술이 있었고 그 정도의 측조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물론 뭐 지은 거는 무식하게 사람들을 동원해 지었을 수 있으나 설계하는 능력이나 네. 그거를 시공하는 능력이란 게 현대 기준으로 봐도 더 높아요, 정밀도가.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근데 진짜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2010년에 갔었거든요. 와 진짜 압도돼요. 어마어마하죠. 너무 크니까 뭐 사진으로 비교되잖아요. 사람 옆에 서 있으면은. 엔데버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생긴 게 이렇게 막 거칠게 생겼잖아요, 껍데기가. 네. 계단처럼 생겼죠. 네, 계단처럼 생겼는데 원래 이랬던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건데요. 쿠프왕 피라미드를 위에서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게 사각형이 아닙니다. 각 면의 중심으로 아주 세밀하게 깎여 들어갔어요. 아주 세밀하게.
그냥 직선이 아니고 사각형이 사각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각뿔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각뿔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그 안쪽으로 살짝 파먹은. 안쪽으로 아주 살짝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만드는 거고요. 왜 모릅니다. 뭘까요? 모릅니다. 뭐 미감인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2000년 뒤에 알게 되는 이거 아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지만 원래는 이게 겉에다가 석회암으로 된 이 타일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매끈하게. 완전 매끈한 상태였는데 이게 언제 파손이 됐냐면 14세기, 15세기경에 카이로 대지진이 있어요. 대지진 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대지진이 있었는데 대지진이 있어서 어디가 무너졌냐면 카이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카이로의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을 베껴갑니다. 네. 집 지으려고. 건축자재로. 네. 그래서 뜯어가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이게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면이 와. 그 석회암 패널 사이에 면도날도 안 들어갈 정도의 몰타르로 붙여져 있던 그런 완전 초현대식인 건물이었던 그 거예요. 맨 꼭대기는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죠. 맨 꼭대기는 못 뜯어가서. 네. 네, 맨 꼭대기 일부는 그 대리석 같은 게 그래서 매끈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빌보드였다는 의견이 있지요. 예. 광고판? 예.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위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엄청난 건물인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UFO니 뭐 외계인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 뭐죠 그 영화 스타게이트 보면 그게 이게 우주선이잖아요. 막 그거 생각나는. 우주선이거나 아니면 우주선 착륙장이었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놓고 봐도 정말 설명하기 힘든 면이 많이 있긴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희화화돼가지고.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말 대단했네요. 그러면 정말 대단하죠. 피라미드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도 있고 네. 대도서관도 있고 네. 어마어마하군요. 불가사에 가면 몇 개 있는데 네. 피라미드에 비할 게 아니에요. 비할 게 사실은 아니죠. 다른 거는. 이제 네. 비슷한 것들이 뭐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니 네. 7대 불가사 옛날에 그런 건 약간 시시한 네, 거. 로도스 섬의 그 제우스 무슨 산 이런 거 있었고. 네. 생각해보면 이거 정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헤로도토스였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요즘에 뭐 세계를 많이 다녀본 블로거가 맞아요. 내가 다녀본 그런 것 중에 거죠. 가장 좋은 7개 뭐 이런 거 정해놓은 다 이 일대고. 정일대. 네. 그리스 뭐 이집트 요 지중해 동쪽 맞아요. 그쪽인데 홍대 7대 맛집 이런 같은 개념의 네. 갑자기 저렴해지는데. 그런 거.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UFO설 근거 없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 인치, 큐빅 이래가지고 뭐 그런 그 단위는 있는데 네. 피라미드 어떤 지역들을 뭐 계산을 하면 인류 역사가 다 나온다. 네. 멸망할 때까지. 제가 중학교 때 실제라고 믿고 있던 네. 그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죠. 네. 그리고 그 끝나는 지점에 1999년이요. 그렇습니다. 18년 전이죠. 네. 그런 얘기가 왕왕 오고 갔으나 그런 건 전혀 근거가 없고 그런 초전적인 얘기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전혀 없지만 네. 이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특히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계속 궁금한 건 이건 뭐 때문에 지었냐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덤이 아니면 뭐겠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뚫고 들어간 게 4,000년이 지나서고 이게 이상한 게 그 스네루프 그 쿠프왕의 아버지가 피라미드 덕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덕후가 여러 개 지었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지은 것인가. 무덤이면 여러 개 지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때문에 지은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도 없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냥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지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에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들어갈 수도 없게 놨는데. 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공간이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어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랑 같은 경우에 뭐 경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피라미드의 안쪽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왕의 방과 여왕의 방에서 양쪽으로 표면까지 이게 140 이게 바닥이 100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표면까지 환기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환기구라고 말하는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데 이거는 만들고 나서 못 뚫어요. 처음에 돌을 쌓을 때부터 이 조그만 창문이 끝까지 뚫리도록 계산해가지고 지어야 돼요. 그 구멍이 뚫린 돌들을 맞춰가지고 전부 쌓아야. 맞춰가지고 퍼즐처럼 이걸 왜 해냈냐는 거야. 네? 안에 시신도 없고 이게 도굴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도굴을 했다면 일단 나갈 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술탄이 뚫고 들어온 걸 보면 도굴꾼이 그걸 가지고 나갔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도구를 하고 문을 다시 닫아놓은 거예요. 아주 잘 그러니까 아주 잘. 이제 처음에 만들 정도의 똑같이. 똑같이. 네.
그렇게 해놓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굴을 냈다면은 어느 도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도굴 장소에나 부장품을 들고 가다 떨어뜨리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는 궁금증이 계속 있는 것이고 이런 궁금증은 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유효한 궁금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정말 오랫동안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찾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바로 우리가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얘기하던 방법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K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그 네? 방법. 왠지 처음 들으시는. 일단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 뮤온이라는 입자 우리 얼마 전에 스위스 갔을 때 네. 융프라우 갔었잖아요. 그 네. 꼭대기에 보면 그 뮤온 뮤온 검출 디텍터 있었죠. 기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얘가 그때 뮤온이라는 게 주로 어떤 얘기에서 등장했었냐면 우리 팟캐스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걔가 실제로 사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얘가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뮤온이라는 게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기본 입자 중에 하나고 전자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거의 모든 성질이 비슷한데 전자보다 훨씬 무거워요. 네, 훨씬 무거워서 수명이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지상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원래 네.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대기에서 에너지가 큰 우주선이 대기를 때리면 그때 강한 에너지로 잠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주선은 스페이스쉽이 아니죠. 코스믹 레이. 코스믹 레이. 네. 그게 때리면 잠깐 만들어지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붕괴해서 없어지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얻은 뮤온이 있으면 네. 그 뮤온이 지상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떨어지는 동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네. 자기 시계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자기는 짧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수명까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뮤온이라는 것이 아무튼 작고 뭐 이래서 돌을 관통을 한대요.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네. 그냥 다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중성미자- 몸으로 다 지나다닙니다. 네. 중성미자처럼 네. 중성미자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쪽에 피라미드 쪽에 X선 촬영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돌이고 이러니까 크고 이러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뮤온 검출하는 그런 식의 뮤온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네. 네, 그런 우주선 네. 코스믹 레이 촬영 기술을 가지고 이제 깊은 곳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뮤온을 X선처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X선은 X선을 통과시켜서 감광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뮤온을 통과시켜서 본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별로 안 와닿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중학교 때부터 기다렸던 거라고요. 저기에 뭐가 새 방이 있을까. 별의별 낭설도 다 있었고. 오늘 파토님은 이걸 열심히 준비하신 걸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뭘 발견했냐면 왕의 방과 매우 비슷한 높이에 작은 것도 아니고 길이 30m에 네. 네. 폭 15m 여기 네. 적어놓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엔데보가 들어갈 수 있는. 엔데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들어가고도 지금- 남는. 네, 들어가고도 남는 그 정도의 빈 공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죠, 정확하게. 네. 빈 공간이란 게 뭐 정말 완전 텅 비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가 굴러다닐 수도 있고, 네. 그죠? 뭐 글씨가 무장품이나 있을 수도 있고. 글씨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외계인의 시체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뭐 다른 차원으로 가는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대부분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충 상상된 것들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조사팀이 네. 가서 네. 자이 하와스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항상 그 옛날에 지금 아마 문화재청장인가 그런 걸 텐데 몇십 년 동안 이쪽을 관할하고 있는 분인데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쪽 허가를 받아서 이집트 분이시고요. 네, 이집트 분 탐구를 해서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네. 이런 거대한 곳을 발견한 거죠. 뮤온 틱텍트를 실제로 가져가서 관측을 했고 네. 그 결과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건 진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걸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인디아나 존스의 패러독스죠. 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그 탐구를 해야 되는데 탐구를 하려면 이거를 파괴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정보와 지식을 얻는 건 중요하나 이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대한 유적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붕괴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이니까 아, 근데 그 디텍터로는 예를 들어서 뭐 통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 큰 공간 정도까지밖에 해상도가 파악이 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좋지가 않은가 보다. 지금은 그게 있는 줄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고 아마 앞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한다면 네. 그렇죠. 있는 걸 알았잖아요.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이 투입되겠죠. 연구를 하면 계속 밝혀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 잘 보려면 역시 뚫고 들어가서 광학 카메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예.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네. 있느냐? 근데 원래 그 피라미드는 완전히 닫힌 구조인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 닫힌 구조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쪽을 통해서는 그 방을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까지로는 그쪽으로 연결된 길이 있다는 건 알 수 없죠. 뭐 찾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2톤짜리 가로 세로 1m짜리 석회암 뭐 몇백만 개로 만들어진 거라 이거는 뭐 벽돌을 한두 개 빼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크기가 좀 작으면 막 그 다보탑 이런 거 분해해서 수리하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하고 탐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물건이에요. 네, 지금 그 위치를 보면은 그 아까 말했던 황기구 비슷한 그게 지나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 새로 발견한 네. 공간이. 근데 이게 지금 2차원적인 그림이라 네. 실제로 그렇죠. 어디에 겹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드론을 넣든지. 드론 좋다. 저 환기구 쪽으로도 드론들이 들어갔었어요 이미. 네. 여기서 드론 이제 기어다니는 드론이죠. 드론 같은 거. 네. 들어갔었고 이미 20년 전에 저 환기구가 원래 연결은 돼 있는데 안에 가운데 문이 있었어요. 심지어 안에 문 안에 손잡이도 있었어요. 우와. 그래서 그 탱크가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뭐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거를 허락받는 데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 뚫고 이제 열고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중계됐을 겁니다. 옛날 90년대 말 얘기인데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냥 뭐 길쭉한 막대기 하나 정도 있고 뭐 별거 없고 너무 허무하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내부 공간을 추적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뭐였느냐 어떤 의도로 이런 설계를 했느냐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이게 내부 구조가 다 나오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게 이번 걸로 더 밝혀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유기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탄소 동위원소 실험을 하기 위해서죠. 관이나 이런 거. 관보다도 진짜 역사를 알아야 돼. 탄소 동위원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물체. 그러면- 이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연도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를 탁 찍을 수 있게 되는군요. 연대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그 전에 뭐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관점의 이제 연구가 가능한 거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쿠프 왕의 무덤, 쿠프 왕이 지었다라는 기록은 충분하지 않고요. 그게 정설로 돼 있지만 쿠프라는 이름이 안에 그 왕의 방에 하나 써져 있다니까. 그게 낙서같이 써져 있어요. 그것도 손으로 쓴 거. 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걸 보고 쿠프왕이 자기 이름을 쿠프로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창의력 대장.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쿠프라는 이름이 그 전에 있던 이름일 수도 이게 있다.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집트 문명이 네. 피라미드를 만든 게 아니라 피라미드를 보고 문명. 실제로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쿠프 왕, 카프레 왕, 멘카우레 왕 이 세 사람의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 멘카우레 제 기억으로는 멘카우레가 가장 작은 피라미드 저도 가봤거든요. 가장 작은 피라미드의 앞부분에 보면 무슨 설명 같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 사람들이 지은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수리한 거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덤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있던 거에 나 저기다 묻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근데 안 묻었죠 그것도. 네. 묻지도 않았어요. 일단 다시 얘기하지만 무덤이란 증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무덤은 추정이에요 그냥. 무덤이 아니면 뭐겠느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지금 상상력도 추리력도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무덤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는 그 의심은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죠. 근데 증거는 없어요 무덤이라는. 시신이 없다고. 네.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무덤이라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시신이 없으면 무덤이 아닌 거 그런 거죠. 네. 근데 너무 상식을 초월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리가 다 나오는 거죠. 외계인이니 뭐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챔버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연구하는데 앞으로 한 20-30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미혼했으니까 종성미자 동문하고 그렇지만 이 피라미드 연구에 거의 100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큰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명한 건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에 우리가
약간 정말 지금 역사적 정설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정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 정밀도라든가 뭐 이 형태도 이게 왕이 자기 뽐내려면은 멋진 궁궐 같은 걸 짓지 네. 우리 상식으로 맞아. 이런 타지마할. 기하학적인 도형을 네.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게 저 시대랑 맞느냐 우리 상식 속에. 아니면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가 프리메이슨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은 얘들보다 몇천 년 뒤에요. 와 진짜 근데 프리메이슨 시작하면 오늘 못 끝내는데. 프리메이슨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잖아. 프리메이슨이 피라미드를 갖다 쓴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그러니까 그거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이 하는 거고요. 네. 이건 고대 이 그리스인들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바와 여기까지 연결되긴 하죠. 연결되긴 해요. 그러니까 네.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뿌리의 주장에 따르면 네. 프리메이슨의 바탕에는 중세 성당기사단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세 성당기사단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바탕에는 솔로몬 신전을 지었던 네. 석공이 있는데 그게 뭐 하이람 아비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까지 이제 그 석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이 네. 이어지고 이 솔로몬 신전이 뭐랑 이어지냐 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 솔로몬 신전이 원래 10개를 넣어놓은 관 있잖아요. 성궤라고 그러죠. 성궤. 성궤를 봉안한 공간이거든요. 지하에다가 성궤는 사라지는데 중간에 네. 이 성궤를 통해서 모세와 연결돼서 이집트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죠.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죠. 인디아나 존스 얘기는 굉장히 그 오류투성이지만 성궤에서 번개가 치죠. 그건 실제로 성궤와 관련된 많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네. 성궤가 무슨 신비한 힘을 가졌다는 식의 얘기는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성궤의 구조 자체가 이집트에서 온 거고 모세가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기나긴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기나긴 얘기가 좀 더 궁금하신 분은 파토님의 명저 태양계 연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새로 연구하고 진짜 이게 뭐였을까? 네, 그게 뭐 설사 우리가 혹은 제가 원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정말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시작됐던 것이 아직도 불가사로 남아있는 현존하는 실제로 그런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 전에 없던 이상한 걸 찾아내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딱 그거잖아요, 지금. 스타게이트도 그렇죠. 네. 딱 그거잖아요, 지금. 네. 네. 피라미드를 진짜 연구하다가 그러네요. 없던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네. 네. 이게 뭐지? 저걸 통해서 이제 저기의 용도 같은 걸 알게 되면 또 나머지 우리가 왕인이 여왕인이 이름 붙였던 것들의 실제 용도를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을 얘기하자면 뭐 정리하면서 피라미 파워란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피라미드 파워. 예. 네, 피라미드 뭐 어느 지점 저 왕해방 지점인데 사실 왕해방 위치에다 놓으면은 거의 뭐 우유가 안 썩어서 썩고, 요구르트가 되고 연돈날이 되살아나고 배터리가 살아난다. 그 특허청 공지에 나와 있어요. 네. 피라미드 파워의 특허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요, 그게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를 네, 맞아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일하면 정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논문에서도 이제 허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알다시피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알다시피 피라미드에는 신비한 힘이 있으며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짜 너무나 당당하게 네. 실제로 했다고 나와요. 다. 네. 진짜. 네, 배터리를 살리는 방법.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방법이 바로 이건데 안 됩니다. 100셀 배터리를 사서 쓰세요. 네.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그 과거로 가는 게임이잖아요. 네. 네.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은 이집트로 갑니다. 음. 그래서 막 피라미드 안을 탐사해요. 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쌔신스 크리드 이제 그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발견됐는데 이걸 보고 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랬는데 제작진들이 우린 알고 있었어. 이미 있어. 근데 직접 생각해보면 가봐. 만약에 네. 거기에 막 방사능 폐기물 막 그런 거 있으면 아, 들어있는 방사능 마크 그려져 있고 네. 마크가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마크는 아니 왜냐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렇게 막 두꺼운 돌로 막 쌓아놓고 이러는 용도의 폐기물 건물이라고 창고였다는 하면 네. 얘기죠? 그런 거였으면 완전 좋겠다. 아니, 그러면- 좋진 않죠. 무섭겠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에서 뭔가 저는 괴력난신 좋아하잖아요. 쾌상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네. 지켜봐야죠. 어쨌든 과학자들이 큰 끈을 또 하나 했다. 네. 네. 밝혀낸 이런 건 것을 과학이다. 방금 네이처에 실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과 우리가 아까 피라밋 파워라든가 네. 무슨 피라밋 예언 이런 걸 네.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좀- 그럼 이제 진짜 신기한 게 뭐가 신비한 부분이고 아닌지 가짜가 어느 부분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좀 딴 얘기긴 한데 뭐 내용을 보니까 일본 나고야대에서 네. 뭐 같이 참여했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미스테리한 이런 일들에도 막 옆 동네 과학자들은 들어가서 막 네. 탐사를 하는데 너무 우리는 이제 뭐 효율 뭐 경제성 뭐 이런 걸 우리나라는 지금 봐가면서 우리나라 고인들도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사실 이 피라미드 연구엔 되게 오랫동안 관여를 해서 음. 몇십 년째 열심히 하고 그래요? 있고요. 와. 피라밋은 이집트 쪽에서도 강하지만 피라밋 이쪽 연구 이집트학 쪽은 이제 시카고 대학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많이 관여했는데 독일 쪽에서도 관여를 했고 우리는 뭐 아직 지금 여기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과학적 오지랖 그런 네. 것은 이제 많이 부족하죠. 일단 고인들부터 좀 그러니까 그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 할 게 많고 갈 길이 먼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으니까. 네. 네, 오랜만에 파토님이 모처럼 신나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진짜 경천 동작게 나오면 네. 진짜 제대로 떠들어 드릴게요. 네. 우리 뭐 좀 전달할 얘기 있나요? 네, 저희 깜짝 놀라시겠지만 놀랍게도 아직 어른의 수학 강좌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게으름 피우시고 있는 분들 괜찮아요. 이제 등록하셔도 되고요. 너무 사람들 많을까봐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 근데 사실 지금 연말이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네 강좌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옛말에 12주는 사실 무리긴 해요. 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하신 그럼에도 분이 대단한 불구하고 거예요. 예, 예.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일단 좀 되게 존경과 리스펙을 드리고요. 저희 일단 강좌 신청하신 분들은 24일 날 수포반이 시작하고 25일 날 기본반 시작하시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 저희가 이제 일정을 그 벙커 일정을 미리 잡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겹치게 돼가지고 좀 되게 안 좋게 됐는데 25일 날 그러니까 기본반 강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날 벙커에서 오후 3시에 과학 같은 소리 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는 안 겹치게 잡을 텐데요. 일단 요번에 한 번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안 오시고 수학 가셔야죠, 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팟캐스트로 이거는 들으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이날은 그 인공지능 개발 직접 하시는 그 회사인 솔트록스의 이경일 대표님 오실 텐데요. 저희가 지지난달에 이분하고 같이 그 다른 곳에서 톡 콘서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강연이 너무 재밌고 내용이 좋아서 한번 저희 그 청취자분들하고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게 됐고요. 네.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일선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황당한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인 AI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되게 여러 번 얘기했고 이제 뭐 뇌과학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신 분이냐면 그 장학 퀴즈에 그 엑소브레인이라고 그 개발한 인공지능 가지고 나가셨던 그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이제 한국어 베이스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네.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일선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준은 어떤 정도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말 되게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1월 25일 토요일. 네, 토요일이고 오후 3시에 벙커에서 예, 충정로 벙커. 네,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이번 주에 두 분의 자연사 박물관 전우 관장님이 전과 현임 관장님이 진행해 주신 노벨상 해설 강연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 콘텐츠 망원경 서울 한국 도착 기념으로 특별 콘텐츠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에 그 망원경에
대한 네. 본격 컨텐츠를 제작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망원경 사용법이나 이제 그런 어떤 사용 가이드 같은 것도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곧 도착할 망원경과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 와. 곧 갑니다. 통관을 하면. 네, 번간만 하면 되니까. 금방 택배 갑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 오랜만에 K2 박사님 모셔서 네. 열차 폐체와 기타 등등 관련된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 관련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K2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또 나오십니다. 또 나오십니다. 네. 네. 와. 또 한꺼번에 녹음해서 2번 쓰는 거 아닙니다. 다시 오십니다. 네. 다음 주에도 썸룰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